네, 안녕하세요. 이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12월이 온 만큼 저희가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지역 전문가들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전문 팟캐스트 보드카먹은 불곰 72회 시작하겠습니다.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 학과에서 공부하는 신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 학과에서 공부했던 육명근입니다. 정말 가을이 언제 왔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겨울이 찾아와서 또 시국인 만큼 재밌는 주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데카브리스트의 난. 데카브리스트의 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데카브리스트의 난은 다시 풀어서 말하자면 데카브리스트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말이겠죠. 데카브리스트가 누구냐 하면 이걸 한국말로 12월 당원이라고도 하고요. 데카브리스트의 데카브리라는 게 러시아어로 12월, 디셈버 영어의 12월이라는 의미이고 사람을 붙여서 이제 어미부터 스트를 붙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데카브리스트 12월 당원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다는 건데요. 육하원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1825년 12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시 러시아의 현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진보적이고 자유 사상을 가졌던 청년 장교들이 니콜라이 1세가 제정 러시아의 황제에 오르던 첫날 오전 11시경에 당시 제정 러시아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겨울궁전에서 한 1km 떨어진 곳인데요. 원로원 광장이라고 지금 많이 그쪽 관광객들이 찾는 청동기마상이 있죠. 가면 그곳 앞에서 군사들을 집결해서 농노제 폐지와 헌법 제정을 요구했던 그런 일입니다. 청년 장교들이라면 어쨌거나 엘리트 출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귀족들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래에서부터 혁명은 굉장히 많았는데 위에서부터의 혁명은 사실 이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도 자체가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서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권 계층에 있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귀족 장교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회를 바꿔보자. 제정 러시아를 공화정으로 한번 바꿔보자. 헌법을 도입해보자.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제대로 실천을 하고자 시도를 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그 귀족 사회의 기반이 됐던 게 농노제도인데 그 농노제도 자체를 폐지한다는 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굉장히 큰 부분을 내려놓는다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자랑스러워해야 할 역사인 거죠. 그렇죠.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오늘날도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무려 1825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200년 전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데카브리스트들이 러시아 사회의 당시 엘리트층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회를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겠다라는 이런 요구사항을 들고 나오게 된 그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외적으로는 프랑스 혁명을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또 그 프랑스 혁명이 앞서서 유럽에 퍼졌던 자유주의 사상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정 러시아 때 예카테리나 여제 시기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카테리나 여제가 누구냐 하면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군주라고 불리는 표트르 대제의 외손자 며느리예요. 또 독일 사람이고요. 이 예카테리나 여제의 시기부터 계몽주의와 자유주의를 받아들였지만 사실 계몽주의와 자유주의라는 게 서구의 그런 정신이 프랑스 혁명의 기반이 정신적 토대가 되면서 사실은 왕정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 황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계몽과 자유를 도입하기 원했지 서구와 같은 수준의 것은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검열도 굉장히 심했고 사실 자신들의 문예사조를 발전시키고 자기들의 어떤 유흥과 예술에 관련된 것들은 많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반면에 이런 것들이 또 대중으로 퍼져나가면 사실 사회에 똑똑한 사람, 뭔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독재자 입장에서는 나라를 독재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과거를 지금의 시각으로 재단하면 힘들겠지만 당시에는 독재가 너무나 당연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황제의 입장에선 그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겠죠. 그랬다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이제 유럽을 정복을 했잖아요. 사실 전쟁이라는 게 사람과 물자가 엄청나게 오가면서 온갖 뭐 사상, 생각, 뭐 교육, 학문, 질병까지도 엄청나게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고 만나는 그런 격변의 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프랑스가 유럽을 뚫고 러시아까지 이제 침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이제 조국 전쟁이라고 부르는 1812년에 그 조국 전쟁에 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나폴레옹도 그 나중에 있던 히틀러와 같이 러시아의 겨를 뚫지 못했고, 러시아군이 이제 습격해서 나폴레옹을 쫓아서 파리로 쫓아 들어가면서 당시에 20, 30대 청년 장교들이 유럽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제한적이긴 했지만 그 서구의 자유, 계몽 이런 것들을 듣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상향과 같은 그런,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는 게 있다라고 듣던 것을 실제로 자신들이 가서 보게 됐고, 느낀 것은 유럽은 참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데 우리 러시아는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러시아의 그런 후진성의 원인은 러시아의 자유와 계몽이 부족하다. 러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를 발전시켜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법에 의한 통치, 헌법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농노제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굉장히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귀족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청년 장교들은. 지식인들이나 특권 계층은 현실을 알고도 충분히 외면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이유가 사실 많잖아요.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청년 장교들은 프랑스에 와서 우리 러시아가 아직 많이 뒤처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조국에 가서 실현을 시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은, 다시 바꿔 말하면은 자신들의 그 권리를 포기를 하고 정말 헌법을 만든다는 건 이제 그 농노제라든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평등해진다는 거잖아요. 헌법 앞에 평등해지고, 그러면은 이제 자신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던 농노가 없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농노제 폐지는 곧 밑에서 일한다고 생각해서 농노들과 똑같이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그런 미래가 예상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일 텐데,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용기고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죠. 황실에서는 아무래도 너는 무슨 소리 하냐? 라는 그런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뭐 최근에도 민주주의의 뭐 튤립 혁명, 뭐 오렌지 혁명 이런 것처럼 어떤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주로 독재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러한 움직임이 자국으로 흘러 들어올까봐 큰 걱정을 하고 강압적인 보수적인 조치를 취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시 러시아 황실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굉장히 경계해서,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1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이제 비밀 조직이, 입헌군주제와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는 비밀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그러한 이제 움직임을 감시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밀 결사다라고 했지만 당시 정부의 이런 탄압 앞에서 데카브리스트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서 최초로 지식인들이 러시아의 사회 문제와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모임이 형성됐다는 그런 또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황실, 러시아 정부가 농노제를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황실과 귀족들은 농노들을 극심하게 착취한 그 결과로 호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19세기 당시에 제정 러시아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농업 국가였어요. 그런데 농업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땅이 넓고 사람을 많이 투입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농업 생산을 계속 유지하려면 저렴한 노동력을 계속 때려박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러시아의 농노제가 굉장히 가혹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농노를 땅에 연계시 묶어서 어디 도망도 못 가게 하고요. 권익 보장이 너무 안 됩니다. 뭐 농노라고 해도 자신이 그 노동한 대가에 대해서 어떤 정당한 그런 대가를 받는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100을 얻었으면 그중에 99는 가져가고 굶어 죽을, 너는 굶어 죽든 말든 넌 어차피 묶여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도망가봐 내가 다시 잡아올 거야,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법에 보장된 것도 없었고 권리가 굉장히 쥐어짜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농노제가 확대될수록 귀족들이 부자가 됐는데요. 다르게 생각해보면 농노가 귀족들의 산업이가 아니라 자유농민이라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세금을 내면 정부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황제의 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시에 언제든 단합해서 황제를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반란 세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귀족의 이익을 챙겨주면 귀족들은 굳이 그런 이익 구조를 깰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도 충분히 잘 먹고 살만하고 편한데 괜히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황제의 권위를 세습되는 황제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대신에 자신들은 그런 강력한 농노제를 유지했던 겁니다. 또 반대로 황제는 자신의 그런 권리를 지지해주는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계속 놓기 위해서 더 귀족들에게 농지를 국토를 이제 사유지로 바꿔서 귀족들에게 나눠주고 그 땅에 묶어서 노비까지 이제 백성들까지 같이 노비로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데카브리스트의 난에서 이제 청년 장교들이 프랑스를 가서 봤던 게 단순히 뭐 그냥 정말 정치적인 면에서 뭐 입헌군제를 도입해야겠다, 뭐 농노제를 폐지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러시아는 그 당시에 산업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농업 아니면은 다른 산업 자체가 없었던 시절인데 이제 그 당시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이미 영국에서 시작이 됐었고 한창 이제 정말 농업 이외에 2차 산업, 뭐 3차 산업으로 가는 그 시발점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이 격차가 너무나도 크게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러시아에서 농노제를 계속 가혹하게 유지를 하다가는 언젠가는 또 민중들의 반란이 또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러한 사실을 아마 본인들이 또 깨닫고 이것을 한번 바꿔야겠다.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도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농노가 아니라 이제 자유 시민일 것이고 그런 자유 시민들이 일자리를 얻고 자신의 재산을 축적하다 보면 교육에도 더 관심을 갖고 전체적인 사회가 진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이게. 그런 사회 변화에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일단 헌법이 필요했었던 거고 그다음에 농노제가 폐지가 우선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사항으로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에 유럽에선 그게 흐름이었는데 러시아는 역행하고 있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데카브리스트들이 참을 수 없던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던 그런 조국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나폴레옹을 쫓아서 유럽을 경험했던 청년 장교들이 이제 러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유럽과의 격차를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러시아 내에서도 당시 뭐 우크라이나도 제정 러시아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두 곳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의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런 활발한 토론을 하는 그런 모임이 결성이 됐는데요. 그 당시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자유주의자들이나 계몽주의가 또 이제 그 청년 장교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움직임에서나 모임에서나 그렇듯이 목표는 같아도 방법론이라는 게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력이 규합됐다가도 방법론의 차이로 다시 와해되고 합쳐졌다가 와해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모였던 것이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관철시키자라는 것이었고 그 사실 군사적 행동이라는 게 아무 때나 할 수 없고 뭔가 정부가 뭐 과도기에 있다든지 뭔가 혼란스러울 때 그 시도가 되잖아요. 근데 그 기회가 온 게 1825년 11월에 그 나폴레옹을 이겼던 알렉산드르 1세 러시아의 황제가 죽으면서 당시 제정 러시아의 황실이 한 2달 정도 이중 권력이 아닌 이중 권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게 있는데 당시에 황제를 그 계승하는 게 그 황제가 죽으면 그 아들이나 딸이 먼저 합니다. 네, 그렇죠. 없으면 그 황제의 남자 형제 뭐 이제 동생들이 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르 1세가 자녀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둘째 동생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둘째 동생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황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미리 말했어요. 이게 뭐 외압이 있었다. 또 권력욕이 없었다라는 굉장히 썰이 많은데 당시 알렉산드르 1세가 자기가 자녀가 없다 보니까 뭔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자신 형제들 중에 뭔가 좀 자신과 코드가 맞는 그런 사람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동생이었던 콘스탄틴이 있고 또 그 아래에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콘스탄틴하고는 뭔가 좀 코드가 안 맞았나 봐요. 콘스탄틴이 당시에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황실 사람이 아니라 백작 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족이었는데 당시 러시아의 법에서는 그 황실은 이제 다른 나라의 황각끼리만 결혼을 해야 가족이 모두 황실 가족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 알렉산드르 1세가 이때 법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으면 뭐 황실 사람이 다른 신분의 사람과 결혼을 하면
그 자녀들은 모두 황실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당시에 콘스탄틴은 이제 백작 부인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콘스탄틴이 아닌 그 밑에 니콜라이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콘스탄틴은 어쨌든 사실 황제가 되려면 될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황제가 되어도 자신의 부인과 자녀들은 황실 가족이 될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난 황제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알렉산드르 1세는 그럼 내가 죽으면 내 그 동생인 니콜라이, 세 번째 동생이죠. 그 니콜라이가 황제를 잇는다라는 성명서에 서명을 하는데 그 성명서를 바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알렉산드르 1세가 죽은 후에 열게 했대요. 그거를. 일단 그 성명서를 몇 가지 이제 뭐 크레물이나 주요 기관들에 보내놓고 내가 죽으면 이걸 열어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웃겼던 건 니콜라이는 자신이 황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 알렉산드르 1세가 죽은 게 수도에서 죽은 게 아니라 저기 러시아 남부에 보면 따간로그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처럼 뭐 전화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말 타고 누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말 타고 가가지고 따간로그에서 베제르부르크까지 뭐 한 열흘 걸렸었나요? 말 타고 가가지고 황제가 죽었다라고 하니까 그 니콜라이는 자기가 황제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콘스탄틴 같은 경우는 당시에 바르샤바 그 폴란드에 있었어요. 그때 제정 러시아가 폴란드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은 우리 형 죽었어? 난 어차피 황제 안 하기로 했잖아. 난 황제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거를 니콜라이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에 대한 충성 맹세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예, 몰랐던 거죠. 지가 황제인데 형한테 충성 맹세를. 몰랐던 상황에서 너무 당연했고 자기도 충성 맹세 한 다음에 군대까지 소집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형 둘째 큰형 죽었으니까 작은 형이 황제야. 이제 와가지고 충성 맹세해 막 이러려고 부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알렉산드르 1세의 유언에 따라서 그걸 까보니까 자기가 황제였던 거죠. 아무래도 이중 권력이 발생하다 보니까 데카브리스트들에게는 찬스였죠. 거의 10년 가까이 기다렸던 대망의 그런 찬스였는데 당시에 최고 회의와 이제 원로원들이 니콜라이 1세 이제 황제가 된 니콜라이 1세에게 정식으로 충성 맹세를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1825년 12월 14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회의하는 장소에 가서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헌법 제정 또 농노제 폐지와 같이 자기들이 어떤 요구사항들 말하려고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전 11시에 이제 병사들을 다 그 원로원 광장 아까 말씀드렸던 곳에 모았는데 가보니까 이미 회의가 끝난 거예요. 뭔가 정보가 새서 이미 모였다가 해산을 했는지 아니면 어쨌든 병사들은 와서 자기들의 어떤 거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뭔가를 할 수도 없는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려서 부웅 떠버린 거예요. 2,500명이 괜히 광장에 모여가지고 멀뚱멀뚱하니 아침에 앉아가지고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또 근데 더 웃긴 게 그 당시에 모임을 주도했던 총사령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총사령관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 자리에. 안 와버리니까 허둥지둥 되는 사이에 딱 봐도 이거는 쟤네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군이 그 사이에 다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한 2-3시간 만에 진압되었다고 해요. 당시 보면 병사들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수십 명 되고 그러니까 그 병사들도 이게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 그래요. 일단 뭐 자기가 모시는 장교가 나오라고 하니까 왔는데 갑자기 정부군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근데 또 정부군들도 같은 정부군이니까 동료들이잖아요. 옆부대 아저씨긴 하지만 그래도 네. 어쨌든 같은 제복을 입고 있는 그런 같은 나라 국군인데 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부러 그냥 진압하는 흉내만 내고 오발하는 경우도 많고 도망가서 내바강대 겨울이라 뛰어들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진압은 해야 되니까 상당히 병사들도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피를 본 거죠. 니콜라이 1세는. 그러면 이제 포위를 당한 이 장교들의 대다수는 나중에 뭐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내지거나 그렇게 됐겠네요. 주동자들 같은 경우는 한 7-8명 정도 그 사람들은 사형을 받았고요. 나머지 상당수의 장교들은 뭐 시베리아로 지금의 시베리아와는 정말 비교할 수 없던 정말 아무것도 없던 정말 공장과 호랑이와 곰 이런 것들만 있던 석탄이 있던 시베리아로 보내졌습니다. 이 컨트롤 타워의 뭐 부재, 조직력의 부재가 되게 아쉽다고 한 게 그 뜻은 좋은데 이 청년 장교들의 뜻을 하나로 딱 규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게 진짜 어떻게 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이 병사들 그다음에 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제 생각에도 이게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를 쉽게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왜냐면은 황제의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뭐 하야하시라 그런 요구처럼 받아들일 수 없는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대치 상황이 크게 발생을 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총사령관이 나타나서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군사들이 필요했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위에서부터 그런 조직력 자체가 흔들리니까 이거 뭐 시도도 못 해보고 유야무야 끝나게 된 안타까운 거죠. 이게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한 10년 만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어떤 한 단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10년 동안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인원들을 보면 핵심 인원들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뭐가 조직이 모이긴 모이는데 말만 하고 행동이 없어서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고 기성 세력에 편입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봉기 당일에 데카브리스트 난에 실제 참여했던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사대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좀 많았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지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사람이 많고 10년이나 지나다 보니까 끄나풀이라고 하죠. 사실 봉기에 앞서가지고 며칠 전에 이게 황실에 이미 보고가 들어갔다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 젊은 장교들이 갖고 있던 어떤 이상과 그때 당시의 현실의 괴리가 상당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러시아가 유럽을 따라가고 유럽의 어떤 문명과 제도, 기술을 수입하면서 뭐 이건 굳이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나 다 나타나는 현상일 텐데 어떤 제도나 사상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 기반이 먼저 갖추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제도나 뭐 기술은 쉽게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인식, 사회 수준, 또 교육 수준을 한순간에 높이는 게 힘들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잘 타협을 봤어야 되는데 유럽의 그런 자유주의, 계몽, 그에 기반한 입헌 또는 농노제 폐지 같은 걸 하려면 어느 정도 자유주의라는 게 사람들이 뭔 줄 알아야 되고 시민사회라는 게 존재를 해야 되고 사람들이 최소한 글이라도 좀 읽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전 국민이 하진 않더라도 나중에 러시아에 등장하게 되지만 인텔리겐치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유럽의 그것과는 너무 차이가 컸던 거죠. 한마디로 좀 이게 길게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했다면 좀 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사실 정부가 반대하는 그런 운동에 목숨 걸고 오래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실패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위에서부터의 혁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귀족들만의 혁명이었습니다. 이제 일반 민중들은 귀족보다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권력은 작지만 일단 수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사람들과 연대를 통해서 큰 시너지 효과를 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민중을 설득하고 동원하는 건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고 이 사람들은 군인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보단 자신들이 바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병사들을 가져오는 게 편했고 또 이 사람들이 가장 원했던 이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민중들이 피를 보는 걸 원치 않았다 그래요. 군사를 일으키면 누군가 피를 볼 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선에서 정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위에서만 북치고 장구치고 다 했는데 밑에서는 쟤네들 왜 저래? 이렇게 된 상황이네요. 이래서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당신들을 위한 혁명이요 라고 설득하기에는 사람들의 의식 자체가 자유주의가 뭔데요? 그렇게 해서 바뀌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기라서 그들과 연대를 해서 뭐 새로운 세상을 꿈꿔보자. 근데 군인이라서 뭐 정치인이 아니라서 뭐 라기보다는 왜냐면 그 당시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뭐 다 원로원, 귀족 뭐 이런 사람들이어서 민중과 소통을 한다 이런 것 자체가 생각이 아예 없던 사람들이고 군인이라서라기보다는 그 농노로 대부분을 살고 있던 그런 국민들 자체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또 어느 역사에나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게 계기가 돼서 또 사회가 변화를 하는 거고 그런 거기 네. 때문에 실패를 했어도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카브리스트의 난은 실패를 했고 주동자들은 처형을 당하거나 노동형을 갔습니다. 시베리아로. 귀족으로 자라서 물론 전쟁에서 온갖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집에 오면 정말 편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거기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석탄광 아니면 철광석해는 그런 곳으로 이제 노동형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러시아 황실에서 이 사람들을 시베리아 여기저기 막 뿔뿔이 보냈어요. 붙어있으면 안 되니까. 네, 붙어있으면 또 뭔짓 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각지에 가서 각계 전투를 하면은 그러니까 혁명이 투사가 돼가지고 온 시베리아 전역에 그런 자유주의 사상에 바람을 넣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실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네 한 곳으로 모아. 그래가지고
자바이칼 변강이죠. 거기가 중국 그 몽골에서 더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 쪽에 있는 치타에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렇게 힘든 노동에서는 좀 약간 벗어나서 이제 뭐 농업이나 그나마 조금 덜 힘든 그런 걸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윈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그 노동형을 끝냈어요. 그래도 어쨌든 유배는 끝나지 않고 돌아오지 못하고 시베리아에 계속 남아있어야 됐는데 귀족들이라 그 유배를 갔음에도 우리나라도 그 정약용 선생님 보면 자산어보 그분이 있으셨죠. 귀양 가셔가지고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다 막 관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가가지고 시베리아의 자연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랬대요. 인문학적 자산이라는 게 엄청나구나라는 걸 또 느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집에서 좀 돈이 많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귀족이면 내 가족 친척 다 귀족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루크츠크에 지금 가보면 제카브리스트 박물관이 있는데 드로베츠코인가? 막 그 사람들 몇 명 집이 있어요. 살았던 집이. 보면 좋습니다. 목조집이 아주 탄탄하고요. 굉장히 예쁜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역시 이 사람들은 유형 와서도 피아노 치면서 귀족 노역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베체르부르크에서 아름다운 것만 보던 물론 전쟁에선 고생을 했지만 집에서는 아름답게 보내던 분들이 시베리아에서 나름대로 또 그들에겐 고생이었겠죠. 그게 고역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선비분들이 이제 한양에서 벼슬을 하시다가 잘못을 하시던 혹은 정말 모함을 당해서 유배를 가시면은 거기서 초급목피로 생활을 하셔도 배움과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저서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집필하시고 시, 서화 이런 거 유명한 것들은 대부분 그런 유배 중에 나온 게 되게 많잖아요. 아마 데카브리스트도 그래서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것처럼. 사람은 보면 심심해야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할 게 없을 때 텔레비전도 못 보고 영화도 못 보고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책을 읽고. 극한의 심심함에 도달할 때.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지금 할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다들 심심하시죠? 심심해야 공부하는 것 같아요. 도덕적 유무를 떠나서 당시에 법에 따라서 위법을 했기 때문에 유형을 가는 거고 혼자 가는 게 말이 맞는데 데카브리스트에 난이 나고 유죄 판결을 받았던 당시 이제 장교들 그중에 기혼자가 23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중에 11명이 남편을 따라서 시베리아로 갑니다. 같이 노동형을 하는 남편을 따라서. 나중에 1856년에 이제 데카브리스트들이 복권이 된 후에 다시 이제 재정의 수도로 돌아왔는데 그때 11명 중에 이제 3분은 돌아가시고 8명만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르쿠츠크에 가면 이분들을 기리는 동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1856년에 데카브리스트들이 돌아오게 된 배경에는 황제가 바뀌었던 것이 있었을 거고요. 니콜라이 1세의 아들 알렉산드르 2세가 아주 상당히 진보적인 인사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버지 니콜라이 1세가 그 처음부터 피를 보면서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알렉산드르 2세 그 아들은 일단 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굉장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주의 같은 것에도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었고 아버지 니콜라이 1세의 그런 강경한 결단력이 사실 좀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황권을 강화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지주들의 이야기도 듣고 귀족들의 권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본인이 위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농노제 폐지도 시행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상반된 인물이었다고 볼 수 있죠. 데카브리스트 혁명의 역사적 의의라고 한다면 처음에 나왔던 위로부터의 혁명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러시아에서 정치적 혁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1917년에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던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역사적 자산이죠. 그런 경험을 했던 정치적인 이상 그런 사상 이념에 의해서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할 줄 알던 사실 데카브리스트들이 원했던 건 권력 찬탈을 노렸던 게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사항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지만 사실 그 데카브리스트들의 주장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권력 찬탈
와 네.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순수한 권력욕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나폴레옹 당시에 자신들이 청년기에 보냈던 알렉산드르 1세, 나폴레옹과 전쟁했던 알렉산드르 1세 같은 경우에는 집권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예카테리나 여제가 할머니예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한테 거의 맨투맨 교육을 받다시피 해가지고 자유 계몽을 굉장히 신봉하던 사람이었는데, 특히 나폴레옹 전쟁이나 특히 프랑스 유럽에서 왕정을 축출하려는 그런 세력이 거세지는 걸 보고 반동적으로 돌았었던 사람이거든요. 앞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도 상당히 이반했던 사람이라 그때 당시 그런 기조가 많이 이어졌다면 데카브리스트들은 난을 일으키지 않고 군주의 아주 굉장히 든든한 오른팔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가정이 참 어려운 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러시아 국내의 또 정치 상황만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계속 공화정으로 바뀌고 또 민주주의가 계속 발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계속 재정 상황을 유지를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또 붕괴가 되고 역사가 또 그렇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농노제 폐지가 되면서 러시아 사회의 삶이 확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농노제 폐지가 정말 농노에서 완벽한 자유 시민으로 바뀌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 훨씬 나아졌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게 농노가 땅에 매여 있는 그런 농노의 개념이었다면은 이게 이제 지주로부터는 해방이 됐는데 이 땅을 농노들이 이제 뭐라 해야 되지? 분양같이 이제 할양을 받으면서 그 땅은 굉장히 조금인데 이 토지에 대한 대금을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커서 사실 농노에서 해방이 됐다고 해도 그 삶은 여전히 굉장히 궁핍하고 팍팍한 상황이었거든요. 빚쟁이가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들 귀족이나 황실이나 돌아가는 재정의 기반이 농노였는데 그것을 해방을 시켜준다고 해도 어쨌든 재정 수입은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의미의 자유시민이다, 해방이다라고는 보긴 힘들죠. 농노의 입장에서는 별반 달라질 게 없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더 삶이 어려워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제일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노비라는 건 자신의 주인에게만 의무를 다하면 되지만 이제 자유인이 되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져야 되잖아요. 세금도 특히 군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전쟁 나면 계속 끌려다녀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실생활에서 뭐가 좋아진 것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위에서부터 만약에 농노제 해방을 안 해줬으면 어차피 농노제 해방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을 거고 아래에서부터 그 요구가 끊임없이 계속 빗받쳤을 거기 때문에 농노제 해방은 언제든 그게 이제 먼저든 나중이든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슷한 시기에. 러시아에서 농노제 폐지가 일어났던 것은 유럽의 흐름을 봤을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 러시아에서 가장 흔히 농노제 폐지를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는 게 1861년에 영국에서는 첫 지하철이 다니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제서야 농노제 폐지가 되었었다라는 비교를 가장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내년이면은 1917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건 세계사에서도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자본주의의 회의를 많이 느끼는 그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대한 재조명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데카브리스트의 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주제라고 봅니다.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으려니까 지금 서울로 많은 분들이 올라오시는 거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또 광화문 광장에 많은 분들이 모이실 것 같고, 어쨌거나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다음 주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